삼도감사는 하는 수 없이 황해도를 뒤지기 시작했다. 곡산 땅으로 들어갔다. 고달산은 곡산의 명산이었다. 삼도의 육방관속은 감사를 모시고 고달산 산속으로 들어갔다. 여성들이 있는 암자가 나타났다. 관속들은 늙은 여성을 향하여 물었다. 고달산 속에 농부수인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계신지 가르쳐 주시오. 넘겨짚고 물었다. 늙은 여성은 고개를 기울여 한동안 생각하다가 되물었다. 도승의 법포가 뭐랍니까? 관속들이 대답했다. 무학대설합니다. 늙은 여성은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무학대설한 고승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요. 고달산 상상봉에 오르면 조그마한 삼관 두어 개의 암자가 있어 그곳에 참선하고 계신 늙은 도승이 한 분 있어만은 무학대설한 분은 없어. 관속들은 높은 도승이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다. 그분의 이름이 뭐랍니까? 자초 스님이라 합니다. 외딴 남자의 상자 중 하나이를 데리고 참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삼도감사의 육방관속들은 낭망이 되었다. 여승을 작별하고 감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고달산 상상봉에 암자를 짓고 참선 공부를 하는 도승이 한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상감께서 찾으시는 도승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삼도감사들이 물었다. 고달산에 있는 도승의 이름은 뭐라 부른다더냐? 자, 조화상이라 한다 합니다. 삼도감사들이 고승이 있다는 말에 인류의 희망을 가졌다가 무학이 아니라 자초라는 말을 듣고 모두 다 낙담이 되었다. 한동안 덤덤하게 말없이 앉았다가 황해감사가 반론을 했다. 비록 무학이 아니라 자초로 하더라도 도승이고 보면 서로들 연락이 있을 법하니 낙심하지 말고 한번 고달산 함자로 자초라는 도승을 찾아봅시다. 그럴듯한 말이었다. 경기감사와 평안감사는 곧 찬성을 했다. 옳은 말씀이야. 우리 세 사람이 곧 찾아보기로 합시다. 삼도감사는 즉시 육방관속들을 거느리고 높고 높은 고달산 상상봉으로 올랐다. 양장구곡에 흠주는 산길이었다. 몇 번인지 개울을 건너고 고개를 넘었다. 여성들이 거처하는 암자도 두 손오고 지났다. 깎아지른 듯한 푸른 연봉이 병풍같이 둘러서 있는 고달산 산마리에 올랐을 때 청산을 뒤로 두고 앞에는 맑은 계곡이 흘렀다. 수정 같은 물은 폭포를 이루어 떨어지고 신기한 새소리가 청정한 솔가지 위에 청아하게 들렸다. 감사들이 바라보니 깎아지는 듯한 바위 사이에 삼간 초옥이 있고 초옥문 앞에서는 동자 중 하나가 약을 다리는지 차를 끓이는지 화로에 불을 피우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진정 그림 같은 선경이요 속된 세상의 풍경이 아니었다. 감사와 관속들은 바위 틈에 자라난 댕댕이 덩굴을 휘어잡고 암자를 향하여 올라갔다. 일진 청풍이 산골 속에서 불어와 사람들의 옷자락을 날렸다. 마치 신선이 사는 곳으로 오른 듯 했다. 삼도감사는 초옥 앞에 당도하자 동자중에게 물었다. 이것이 자초화장이 계신 곳이냐? 동자중은 화로에 부채질을 하면서 대답했다. 네, 그러하옵니다. 우리들은 스님을 뵙기 위해서 멀리 찾아온 사람들이다. 들어가서 손님이 왔다고 말씀해라. 동자중은 화로 앞에 부채를 놓고 호암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스님께서는 지금 참선 중에 계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성미급한 아전 한 사람이 동자중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느 행차라고 그리하느냐? 삼도 가명의 감사님들이시다. 빨리 참선을 중지하고 맞이하라 일러라. 동자승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삼도감사 아니라 팔도감사가 오셨다 해도 우리 스님께서는 참선 중에는 일체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떠들지 말아라. 삼도감사들은 성미급한 아전을 타일렀다. 감사와 육방관속들은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서 동자승을 부르는 도승의 목소리가 났다.
밖에 누구들 오셨느냐? 속인의 말소리가 들리니 어찌된 일이냐? 동자승은 또다시 차다리던 부채를 바윗돌에 던지고 추함으로 들어갔다. 선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참선 중이시기에 말씀을 안이 올렸습니다. 동자승과 도승의 주고받는 말소리가 밖에 환하게 들렸다. 들어오시라고 해라. 동자승은 밖으로 나와 도승의 말을 전했다. 삼도감사는 관석들을 밖에 있게 하고 초암문을 밀고 들어섰다. 한 칸은 부엌이요, 한 칸은 마루요, 한 칸은 방이었다. 마루 위에 노승이 소박한 소나무로 만든 경궤를 놓고 108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움쑥 들어간 눈에는 총명한 기운이 밝은 구슬빛같이 광채를 뿜고 쑥 나온 이마와 얕은 코끝에는 고고한 기상이 감돌았다. 어디로 보나 범속한 중이 아니었다. 삼도감사가 뜰 아래로 들어가자 노승은 흑장삼 옷깃을 바로잡고 108염주를 손목에 건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삼도감사를 맞이했다. 오르시옵소서. 삼도감사는 암자로 올랐다. 귀한 손님이 멀리 산엽소까지 찾아오시니 빈도의 영광이올시다. 도승은 은근한 인사를 보냈다. 황해감사가 말을 꺼냈다. 도승께서 자초 화상이십니까? 네, 그러하오이다. 빈도의 법명을 어느 곳에서 들으셨습니까? 도승의 태도는 더욱 은근했다. 경기감사가 황해감사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저 아래 여성들이 있는 암자에서 도승의 법호를 알았소이다. 도승은 웃으며 대답했다. 황감하오이다. 황해감사가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는 학식이 높은 고승이십니다. 도학이 높으신 분들끼리는 서로들 아실 듯합니다. 혹시 안변 설봉산 아래 토굴 속에서 참선하고 계셨던 무학대사의 거취를 짐작하시겠습니까? 노승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빈도가 바로 무학이올시다. 삼도감사들은 깜짝 놀랐다. 모두 다 눈이 둥그레졌다. 평안감사가 묻는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자초는? 노승은 또 한 번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무학은 빈도의 본명이고 자초는 빈도의 법명이올시다. 삼도감사들은 비로소 자초와 무학이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일제히 노승을 향하여 절을 했다. 노승은 황망히 답례를 한 후에 삼도감사를 향하여 묻는다. 세 분 대감께서는 평안감사와 황해감사와 경기감사가 아니십니까? 삼도감사는 또다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과연 명불허전의 도승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대사께서 어떻게 저희들이 삼도감사인 것을 아셨습니까? 무학은 경궤 앞에 놓인 불자를 번쩍 들어 맞은편에 보이는 안산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기 저 맞은편에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암자의 안산이올시다. 저 산의 봉우리를 삼인봉이라 합니다. 푸른 산봉우리가 우줄우줄 삼타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둥글둥글 인뚱이같이 생겼습니다. 이리하여 삼인봉이라 합니다. 감사는 일도의 방백이십니다. 왕명을 받아 인수를 차신 분들입니다. 저기 저 삼인봉에 응해서 세 분 감사께서 오늘 빈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까닭의 빈도는 어느 때든 세 분 감사가 반드시 찾아오실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무학은 껄껄 웃었다. 삼도감사는 무학의 비범한 견식에 마음속으로 탄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삼도감사는 비로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찾는 말을 전했다. 대사께서는 나라가 바뀐 것을 아십니까?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 장군이 조선 국왕이 된 것을 짐작합니다. 설봉산 구울 속에서 소년 시절인 이 장군을 만나서 화락, 기무실, 경파, 흥유성이라고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꿈에 석걸의 세계를 등에 지고 나온 그대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군께서는 지금 왕이 되셨습니다. 대사가 해몽해 주신 예 생각을 하시고 지금 팔도에 영을 내려 대사를 찾는 중이올시다. 무학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산중에 있는 빈도가 창업하시는 큰일에 무슨 경력이 있다고 빈도를 찾으신단 말씀입니까? 황해감사가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조사히 국도를 옮기실 의향이 계신 듯합니다. 계룡산의 신도를 정했다가 역사를 중지하셨습니다. 무학은 계룡산의 국도를 정한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경기감사가 말했다. 계룡산 역사를 중지시킨 후에 벼랑간 팔도에 영을 내려 대사에 계신 곳을 찾으러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삼도감사는 서로 공론한 끝에 제각기 도 안에서만 찾지 말고 삼도의 힘을 합해서 대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사를 만나 뵙고 상동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것이 수견인가 합니다. 대사께서는 속히 행장을 차리시고 부르시는 허명에 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학은 웃으며 사양했다. 빈도는 불경을 공부하는 불가일 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째 국도를 정하시는 막중한 일에 참액할 수 있겠습니까? 3인번까지 말씀하신 대사께서 부르시는 어명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전하께서 다른 분부가 계실지 모릅니다. 함께 송도로 향하사이다. 삼도감사들은 간곡하게 졸랐다. 무학은 하는 수 없었다. 대감들의 간곡한 뜻을 저버릴 수 없소이다. 곧 행리를 정돈하여 대감들을 모시겠소이다. 삼도감사는 크게 기뻐했다. 곧 육방관속에게 영을 내렸다. 이곳에 계신 분이 무학대사시다. 빨리 파발만을 달려서 송도에 기별하여 무학대사를 모시고 올라간다는 뜻을 정원에 아뢰어라. 삼도 가명과 아전과 관속들도 기쁨을 이길 수 없었다. 몇 달을 두고 고생한 보람이 있었던 것이다. 삼도 가명의 파발만은 송도로 달리고 감사들은 무학과 함께 고달산에서 황해 가명으로 내려왔다. 삼도 가명의 파발마들이 송도에 들어가 무학대사를 찾아서 송도로 올라온다는 말을 전하니 정원 승진은 곧 태적계에 꼬였다. 무학대사를 찾았다 합니다. 어디서 찾았다 하더냐? 경기 황해 평안 삼도감사가 힘을 합해서 세도를 두루 찾다가 황해도 곡산 고달산 암자에서 무학대사를 찾았다 합니다. 그리하와 지금 송도로 올라오는 길이라 합니다. 태저의 흉안에는 기쁜 빛이 넘쳐 흘렀다. 그렇다면 지금 그 중선은 세상이 타는 평교자를 황해의 가명으로 보내서 무학대사를 국사이해로 맞이드리게 하라. 어명이었다. 정원에서는 곧 어전내시와 재상이 타는 평교자를 황해도로 보내서 무학대사를 맞이했다. 삼도감사와 무학은 송도로 올라오는 도중에 식사와 평교자를 만났다. 무학대사는 평교자까지 보낸 황은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학대사는 삼도감사와 함께 송도 남문으로 들어가서 경덕궁 대궐로 향했다. 일도감사의 행차도 근감스러운 것인데 삼도감사의 구종별배가 일제히 곤마성을 부르면서 육방관속들이 줄을 져 들어가니 거리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더구나 삼도감사의 행렬 앞에는 고귀하게 생긴 늙은 종이 흑장상을 입고 평교자를 타고 들어가니 더 한층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감사의 행차가 지나가는 앞에는 중이 정승이 타고 가는 평교자를 탔으니 웬일이냐? 중도 개국공신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중이 어떻게 개국정신이 될 수 있느냐? 감사들은 말을 탔는데 중은 평교자를 탔으니 감사보다 높은 것이 분명하고 평교자는 정승이 타는 것인데 중이 탔으니 지위가 정승과 맞서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개국공신이 아니고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같이 공론이 부산했다. 무학과 태조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산에게 직가려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늙은 종은 필시 무학이란 도승일 것일세. 이성계가 소시 때 석가래 3개를 허물어진 집 속에서 지고 나오는 꿈을 꾸고 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도 해몽해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안변 설봉산 아래 토굴 속에 있는 중이 천하의 제일 가는 태몽을 꿨다고 치하하면서 당신은 장래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일세. 과연 이성계는 오늘 왕이 되었네. 예언이 꼭 들어맞았네. 얼마나 용한 중인가. 지금 이성계는 송도에 진절머리가 나서 새로 도성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일세. 그래서 팔도에 영을 놓아서 무학을 찾아들이라 했다네. 지금 어느 도의 감사들이 무학을 찾아서 이성계가 있는 대궐로 들어가는 모양일세.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로소 중이 무학인 것을 알았다. 과연 참 영들스럽게 해몽을 잘했구려. 해몽 저런 덕으로 무학이 왕건 태조 때 도선처럼 국사가 되기가 10중 8구로구려. 그러니까 평교자로 모시는 것이구려. 이제 무학이 새로 도읍터를 잡겠군. 도선대사가 고려태조의 대골터인 금대지터 만월들을 잡듯이 무학이 이성계를 위하여 어디다가 새 도읍터를 정하겠군. 그럼 결국 이성계는 송도에서 나가는 판이 아닌가? 저기가 아무리 영웅호걸이라고 하나 송도 사람을 당해낼 도리가 있나? 부지할 수가 없을 것일세. 선비란 선비는 모두 다 일치단결이 되어 도포를 벗어붙이고 장석군이 되지 않았나? 선비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 붓을 꺾고 상인이 된 이 땅에서 어떻게 정세를 다스리겠나? 송도에서는 왕노릇을 할 수 없으니 쫓겨가는 것이지. 원래 착하고 어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여서 실인심을 했으니. 구경꾼들은 무학대사가 정승이 타는 평교자를 타고 감사들과 대궐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같이 시종공론이 부산했다. 무학은 경덕궁으로 들어가 승지에게 인도돼 태조의 여전에 아련했다. 태조는 반갑고 기뻤다. 합장 배려하는 무학을 어수로 일으키며 오금을 낭낭히 내렸다. 대서를 한 번 작별한 후에 국사가 단원해서 한 번도 찾지 못한 죄를 용서하오. 무학은 고고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국가를 창건하시고 마은 백성을 다스리시는 천승묵체가 어느 결을 빈도를 찾으실 겨를이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같이 부르시어 고귀하게 되신 용안을 우러러 배우니 빈도의 광영이올시다. 먼저 보위에 등극하신 일 감축하옵니다. 무학은 다시 합장배를 올렸다. 태조는 무학을 상자에 앉히고 묻는다. 과인은 대서가 해몽해준 대로 오늘날 왕위에 올랐거니와 대서는 그동안 한 번도 과인을 찾지 아니하니 과인의 마음이 궁금하고 섭섭하였소이다. 팔도 감사에게 형을 내려 찾게 한 지 여러 달 만에 대서를 이제 만나게 되니 내 마음이 비로소 흐뭇하오. 무학은 다시 합장을 올렸다. 병수 종적인 상인이올시다. 일정한 법주가 없었사옵니다. 여조의 운이 다하고 전하께서 등극하신 일을 알았사오나 빈도 어찌 감히 아련을 청할 수 있사오리까. 산간에 숨어있어 마음속으로 기뻤을 뿐이올시다. 태조는 미소를 지어 다시 무학에게 물었다. 대사가 나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안변 석굴이 지금도 남아있어? 빈도가 수도하던 지혜터는 의연히 남아있습니다. 태조는 미연히 웃으며 다시 무학에게 물었다. 과인이 오늘날 왕에 오른 것은 모두 다 부처와 대사의 흔덕이라 생각하오. 은혜를 갖기 위하여 안변 석굴 앞에 사찰을 창설하고 싶소. 대사의 의향이 어떠하오? 황감하여이다. 영원히 대사의 덕을 만대에 간직하기 위하여 이름을 서광사라 하면 어떻겠소? 무학은 감격했다. 다시 합장배례를 드리며 대답했다. 왕연히 지중하십니다. 태조는 그 승지에게 명했다.
일국의 제일가는 목공과 석공들을 불러서 안변 설봉선 아래 화려광걸한 부루를 짓게 하라. 무학대사가 과인이 왕위에 오른 것을 예언해준 곳이다. 과인의 내탕검으로 정성을 다하여 지으라. 준공이 되는 날 과인이 대서와 함께 친히 가버리라. 성진은 허리를 굽혀 복명했다. 비만계에 기록하여 곧 선공감에 길을 하겠습니다. 태조는 다시 승지에게 명을 내렸다. 무학대사는 나의 스승이다. 오늘부터 국사 이해로 대접하겠다. 교서를 쓰고 법보 길습을 상의원에 명하여 곧 올리게 하라. 성진은 곧 정원으로 나가 무학을 국사로 봉하는 전교를 쓰고 상의원에 국사에게 내리는 법복을 드리라 했다. 전하는 다시 정원에 영을 내렸다. 무학대사에게 국사를 봉하는 의식을 정전에서 거행하리라. 대신이야 백관들은 정전으로 소집하라. 승진은 어명을 받들어 내각의 강요와 백관들을 정전에 회동시켰다. 전하는 무학과 함께 만조백관이 시집한 속에 정전으로 옥보를 옮겼다. 이윽고 승진은 교서를 받들고 내시는 무학이 입을 법복을 하나 반위해 놓았다. 태조는 시립에 서 있는 백관을 향하여 오금을 내렸다. 무학대사는 과인이 왕위에 오를 것을 수십 년 전에 미리 예언해서 나에게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했다. 뿐만 아니라 대사는 학식과 덕행이 출중하여 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사문이다. 오늘 대신이야 백관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국사의 칭호를 봉하니 백관들은 지시하라. 만조백관은 고개를 숙여 전하의 오금을 귀 기울여 들었다. 태조는 다시 승지에게 명했다. 의식을 거행하라. 무학은 태조를 향하여 합장 배려한 후에 만조백관에게 읍을 보냈다. 승진은 무학을 향하여 교지를 읽었다. 무학대사는 덕이 높고 학문에 심수한 불가의 장로다. 일찍이 과인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한 바 있다. 이제 국사로 봉하여 칭호를 내리나니 대사는 사양하지 말라. 승지의 전보를 읽는 소리가 끝나니 무학은 합장 배례를 다시 전하께 올리며 교지를 받았다. 내시가 무학이 입은 흑장삼 위에 상의원에서 바친 흑공단 법복을 입히고 어깨에는 자주비단에 호와 찬란하게 술을 넣은 만수가사를 걸어주었다. 고고한 노승이 화려한 국사의 법의를 입으니 무학의 얼굴은 더 한층 품위가 있어 보였다. 무학은 장중한 태도로 또 한 번 전하께 사은하는 합장 배례를 올린 후에 만조백관에게 읍을 보냈다. 백관들은 모두 다 무학의 일신에 넘치는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전하는 다시 승지에게 분부를 내렸다. 무학대사를 황해도 곡산 산골까지 찾아가서 오늘 과인이 면대할 기회를 갖게 한 황해감사와 경기감사와 평안감사에게 상급으로 비단 100필씩을 내려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라. 삼도감사는 어전에 나와 사언을 올렸다. 전하는 다시 백관을 향하여 말씀을 내렸다. 처음에 과인이 무학대사를 만났던 안변 설봉산 아래 서강사를 짓기로 했다. 만조백관들도 과인이 보호하는 뜻을 알아두라. 무학의 광영은 일신에 넘쳤다. 만조백관들의 조회를 파하고 의식이 끝난 후에 태조는 사은하고 물러가려 하는 무학의 손을 잡았다. 국사와 상의할 일이 있어 침전으로 드시오. 무학은 사양할 수 없었다. 태조의 뒤를 따라 침전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내전에서는 국사 무학을 위하여 소찬의 음식이 나왔다. 고기와 생선이 없는 담백한 음식이었다. 소 전골에 튀각이 있고 표고탕에 향기 좋은 가지각색의 버섯 무침이 있었다. 도라지 생채에 무생채를 곁들였고 더덕구이에 모기채, 서기채가 별미였다. 만두는 강비가 친히 수락관에 임하여 궁녀들의 조미를 칭가면서 마련한 1등가는 소찬이었다. 태조는 국사무학을 대접하기 위하여 함께 수라상을 받았다. 무학 일생일 때의 광연이었다. 무학은 황공 감격했다.
식부리와 고사리로 충복하던 소승이 전하를 모시고 500리를 들게 되니 가엾는 화면을 값싸올 길이 없소이다. 간내 도지하와 왕은을 갚겠소이다. 태조는 무학의 말을 듣고 미소하여 대답했다. 국선은 한평생 나를 버리지 말고 모든 일을 지도해 주기 바라오. 소승이 감히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힘을 다하여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태조는 가만히 한숨을 짓고 말했다. 도대체 선비란 놈들은 한 놈도 쓸 놈이 없어. 더구나 송도 안에 있는 선비란 놈들은 모조리 나를 배반하고 저항하고 있어. 이곳에 나는 실증이 났어. 과인은 국도를 옮기기로 결심하였어. 국사의 뜻은 무엇도하오. 서울을 옮기는 일이 좋을지 그대로 부지하는 일이 좋을지 높은 지시를 바라오. 무학은 눈을 껌뻑이며 대답한다. 옮기시옵소서. 무학의 간단한 대답 소리는 장중했다. 꼭 옮겨야 하겠소. 전하, 송악산과 전하는 아무런 연이 없소이다. 도선대사가 왕건 태조를 위하여 정해놓은 금대지터는 400여 년 동안 왕위가 계승되었던 곳이라 이제는 운수가 쇠잔했습니다. 신흥하시는 대왕께서 복록을 누리실 터전이 아니올시다. 새로 좋은 명당의 터를 발견하시어 국도를 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전하께서는 결코 선비들의 반항을 꾸짖고 욕하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 가르치신 유학 정신은 정과 의를 지키고 행하는 일입니다. 선비들에게 정과 의를 가르치시고 정과 의를 위하여 붓을 꺾는 그들을 꾸짖지 마시옵소서. 도읍을 옮기시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들은 다시 다 전하의 품 안으로 안길 것입니다. 무학은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송도와 과인의 연이 없다면 어느 곳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좋겠소? 태조는 단곡하게 물었다. 무학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태조의 용안을 우러러뵙고 묻는다. 빈도를 부르시기 전에 필연코 몇 군데 좋은 땅을 택해 보셨을 줄 압니다. 먼저 보신 곳을 하교해 주시옵소서. 태조는 마음속으로 무학을 더 한층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과인이 한평생 출장 입상에서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하나 풍수와 지리에는 무식하기 짝이 없어. 과인의 신하들이 좋은 곳이라고 주장하기에 천도를 하려고 결정까지 했다가 파회한 곳이 몇 군데 있어. 어느 곳이옵니까? 처음에 계룡선을 가고 왔소. 무학은 반장하게 꿇어앉아 태조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계룡선은 전하께서 도읍을 정하실 곳이 아니올시다. 무슨 증험이 있었을 줄 압니다. 혹시 꿈이라도 꾸신 일이 없습니까? 무학은 총기 있는 노안을 반짝이며 물었다. 태조는 마음속으로 놀랐다. 무학이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의 일까지 아나 하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과인이 자세히 이야기하리이다. 나의 신하에 청성백 심덕부가 있어. 계룡선 아래는 생기가 발달한 곳이라 해서 가장 좋은 도읍토라 하기에 과인이 가버리 과연 훌륭한 명당짜리였어. 이곳엔 사만이 창건된 후 한 번도 왕도로 정하지 아니했던 말하자면 수초녀 같은 땅일 뿐 아니라 앞에는 금강이 띠같이 둘러있어 수운의 교통이 편하며 넓고 넓은 호남의 곡창지대를 끼워놨으니 산자수명하고 물화가 집중될 만한 곳이었어. 과인의 마음은 흠뻑 흐뭇했어. 곧 역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어. 그는 하룻밤 꿈에 패기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과인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대왕의 도읍할 터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정하시오. 만약 굳이 이곳에 대왕의 도읍을 정한다면 왕조가 길지 못하리다 하고 쓰러져 버렸어. 한밤중의 일이었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
과인은 주치소까지 놓았다가 역사를 중지한 일이 있었어. 무학은 정색하고 대답했다. 잘하셨습니다. 만약 역사를 계속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것은 지씨가 도읍을 정할 것이 아닙니다. 정씨가 도읍을 정할 것이 옳시다. 백발노인은 비련코 계룡산 산신이 현명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태조는 정씨가 도읍을 정할 터전이라는 무학의 말을 듣자 깜짝 놀라 묻는다. 정씨가 도읍을 정하다니 어느 때 도읍을 정한단 말이오? 아직 까마득한 일이올시다. 전하께서는 안심하시고 다른 곳으로 국도를 정하시옵소서. 도대체 국사는 정씨가 계룡산의 도읍을 정할 것을 어찌하시오? 비기에 소상하게 있습니다. 비기에 적혀있다는 무학의 아뢰는 말을 듣자 태조는 옥체를 바싹 무학의 앞으로 다가앉았다. 비기라니 어떤 비기에 그런 말이 씌어 있어? 정감록이란 비기에 씌어 있습니다. 무학은 간단히 대답했다. 태조는 더욱 궁금했다. 정감록이란 비기는 누가 지어낸 책이요? 누가 지어낸 것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시 토손대사가 희연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기의 내용은 이씨의 조상과 정씨의 조상 두 사람이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계룡산에 올라와 산세를 바라보며 서로 문답한 이야기체로 쓴 것입니다. 이씨의 조상이 계룡산 아래 도읍토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정씨의 조상이 하는 말이 불가하다. 계룡산은 나의 자손이 도읍을 정할 것이니 너의 자손은 한양에다가 도읍을 정하라 하고 서로들 문사을 한 비기입니다. 태조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봉안을 둥그렇게 뜨고 묻는다. 과인의 선조께서 정신의 조상하고 도읍토를 의논하셨다는 말은 어른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무맹랑한 말이로구려. 태조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도선대사가 비기를 쓸 때 직접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씨의 조상과 정씨의 조상이 서로들 이야기한 것처럼 문답체로 쓴 것입니다. 그러하니 왕상 전하의 선조께서 아실 리가 없습니다. 태조는 무학의 말을 듣자 확연히 깨달았다. 과연 그럴듯한 말씀이요. 태조는 무학의 말에 탄복하고 무릎을 쳤다. 계룡산 역사는 잘 중지하셨습니다. 대왕께서는 비기에 있는 대로 한양에 도읍을 정하십시오. 무학이 한양 도읍을 주장했다. 계룡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하들 중에 한양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 그러나 그때 청성백 심덕부가 주장하기를 한양이 백제2의 도읍토일 뿐 아니라 고려 때 이군까지 있었던 곳이라 생기가 없다 해서 계룡산을 택했던 것이요. 태조의 말씀을 듣고 무학은 껄껄 웃었다. 백제의 도읍토는 광주 땅이고 한양이 아닙니다. 한양이 가까울 뿐 한양이 아닙니다. 그리하였고 고려 때 이궁이 있었다 하나 조그마한 집 한 채 지었을 뿐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성인 도읍토는 아닙니다. 북으로 삼각산이 푸른 겨운을 아청하늘 반공중에 뿜고 한수가 띠같이 둘러있는 한양이 아니올시다. 신라 진흥왕 때 순수비를 북한산에 세워서 지금까지 전해옵니다만 이것은 신라의 경계를 표시했던 비석이요 국도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한양은 역시 처녀지올시다. 전하께서는 두 말 마시고 한양의 도읍을 정하시옵소서. 태조의 마음은 솔깃하게 한양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태조는 무학에게 다시 묻는다. 정감록이란 비기를 한번 구해볼 수 없으리까? 무학은 고관 얼굴에 미소를 짓고 대답한다. 옛적 성현의 말씀에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만 묻고 복은 묻지 아니했다 합니다. 더구나 일국을 통치하시는 제왕께서 일일이 비기에 현혹되시어서는 아니 되십니다.
다만 계룡산에 도읍하실 것을 피하시고 한양의 도읍을 청하신다면 반천년의 장관 기업이 반석같이 평온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안심하시고 한양으로 천도하실 계획을 정하시옵소서. 태조는 무학의 아뢰는 말을 그럴듯하게 들었다. 한양의 도읍을 정한다면 500년의 국조는 확실하겠어. 자손들이 계획에 승승해서 어진 덕과 착한 교화로 국가와 백성을 다스린다면 다시 천복을 받아서 500년이 1000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수가 500년이나 하나 자손들이 불추하다면 손복이 되어 국조가 짧아질 것입니다. 복록은 자기 자신이 이룩하는 것이요 하늘이 주는 운수만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하니 전하께서는 먼저 덕을 닦으시고 자손을 잘 지도하옵소서. 무학의 말은 과연 국사다웠다. 태조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태조는 두 손을 모아 손바닥을 오르만지며 대답한다. 과연 국사의 말씀이 옳소. 다시는 비기를 배워달라고 아니하리다. 내 마음을 바로잡아 오진 임금이 되도록 노력하리다. 무학은 국궁하고 합장을 올렸다. 소승의 말씀을 그르다 하니하시니 황공 감격하여이다. 태조가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한양의 도읍을 정하는 일은 어느 때 하면 좋으리까? 소승이 비록 한양 천도를 주장해 싸우나 실제로 한번 사명과 수세를 답사하지 않고는 확실한 말씀을 아랠 수 없습니다. 일국의 수도를 정하는 막중한 큰일이올시다. 먼저 궁토를 정하고 다음 관할을 배치하고 또다시 상가가 놓일 것을 생각하고 만호 장안이 들어있을 서울도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승이 한번 실제로 한양에 갔다 온 후에 자세히 하려겠습니다. 태조는 무학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영안에 가득히 웃음을 띠고 무학을 칭찬했다. 옳은 말씀이요. 참 생각했소. 내 마음이 흡족하오. 태조와 무학은 이같이 담소하면서 음식을 마쳤다. 궁녀들이 상을 물린 후에 무학은 사은하고 물러났다. 태조는 내시에게 명했다. 국사가 드나드실 때는 반드시 대신과 동등되는 의장으로 거행케 하라. 무학의 영광은 일신에 넘쳤다. 정식으로 평배자를 타고 사처로 돌아갔다. 한양운수. 이튿날 무학은 태조께 뵙기를 청했다. 태조는 곧 허락했다. 무학은 일품과는 국사의 법복을 입고 어전에 들어가 전하께 아련했다. 태조는 만면의 웃음을 용안에 띠고 무학대사에게 물었다. 범사이 법치에 평안하셨소. 어제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과인의 마음이 무척 기뻤소. 무학도 정중하게 합장을 올리며 대답했다. 소승도 오랜만에 등극하옵신 전하의 용안을 우러러 배우니 황공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이루다 입으로 아랠 길이 없었사옵니다. 가히 없는 넓고 넓은 왕은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태조는 무학의 말을 듣고 만족했다. 국사가 황해도 고달산에서 멀리 오느라고 법체가 피곤했을 텐데 편히 쉬지 않고 연일 과인을 찾으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무학이 합장하고 아랜다. 소승이 어제 한양의 도읍을 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넓고 넓은 왕은의 만분의 1을 보답하기 위하여 실제로 한양 풍수를 답습하려 하옵니다. 전에 한번 지난 일이 있사오나 다만 면밀하게 살피려 합니다. 태조는 기뻤다. 어수를 어루만지며 용안에 가득 웃음을 띠고 대답한다. 국사가 높은 안목으로 한양 산세를 살펴준다면 과인의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겠어. 수고를 해주기 바라오. 그렇다면 어느 때쯤 떠나겠어? 오늘 곧 떠나겠습니다. 전하는 만족했다. 측근에 있는 어전내시를 불렀다. 정문에 나가서 승지를 들라 해라. 입직 승지가 어전에 대명했다.
국서가 한양의 지세를 살피기 위하여 오늘 등정하기로 되었다. 만반 의장을 갖추어 유루가 없게 하고 가급 수정에게 형을 놓아 지공 범절의 소로함이 없게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승지가 명을 받들어 물러가려 할 때 무학대사는 정중하게 합장을 올리며 아뢰었다. 가급 수정에게 허명을 내리시어 의장과 지공을 내리시는 처녀는 감경무지하오이다마는 산천의 지세를 살피는 길에 호화로운 의장과 지공이 당치 않사옵니다. 탁발승의 행각으로 산을 타고 물을 건너야 합니다. 매인데 없는 자유스러운 몸으로 구름과 물을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 무학의 아뢰는 말을 들은 태조는 더 한층 믿음직하게 생각했다. 국서의 말씀이 옳소마는 노구에 어찌 타지 않고 반천리기를 발섭하겠소. 소승의 나이 약간 세월을 쌓았으나 아직도 다리는 무쇠같이 든든하옵니다. 과히 한염 마시옵소서. 무학은 웃으며 아뢰었다. 무학은 하례기를 다하자 손을 모아 숙배를 들이고 어전에서 물러났다. 태조는 전밖까지 옥보를 옮겨 무학을 전별했다. 잘 살피고 돌아오시오. 천년 기업의 왕자를 살피는 길이 올시다.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안심하시옵소서. 무학은 다시 합장을 올리고 어전에서 물러났다. 무학은 사처로 돌아온 후에 모든 종자를 물리치고 국사의 법복을 벗고 회색 장삼을 입고 대삭가 쓰고 염주를 목에 걸었다. 바른 손에는 석장을 짚고 왼편 손에는 바리떼를 들었다. 동량을 하는 탁발성 모습이 되었다. 무학은 송도에서 출발하여 남으로 한양을 향하여 내려가지 아니하고 동북으로 강원도를 향하고 걸음을 옮겼다. 금강산 12,000봉을 둘러본 후에 철원 궁의 옛 도읍도를 살피고 산맥을 밟아 한양 산세를 답사하자는 심산이었다. 무학은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구름바다, 나무바다 속에서 12,000봉의 기이한 봉우리를 바라본 후에 금화, 휘양을 거쳐서 철원을 지나서 연천에까지 내려왔다. 일좌청산이 푸른 하늘 반호공에 장엄하게 솟았는데 제법 연기가 100년에 뻗어 서린 듯 했다. 험적한 산이 아니었다. 모든 산에 조종같이 보였다. 무학은 다시 좌우편을 살폈다. 또 하나의 기이한 푸른 산이 큰 산줄기에서 찢어내렸다. 아청빛 봉우리가 어깨와 어깨를 으쓱거렸다. 마치 금강산을 옮겨다가 놓은 듯 했다. 기막힌 명산들이다. 그러나 무학은 산 이름을 알 수 없었다. 무학은 산을 타고 평지로 내렸다. 다리를 쉬기 위하여 길가 언덕에 앉았다. 언덕 아래서 농부들은 봄가리를 시작하느라고 가래질을 하고 있었다. 늙은 농부는 논같이 흰 백수를 흩날리며 가래자루를 잡고 젊은 농부들은 줄을 잡아 흙을 제쳤다. 얼얼얼 상사디아를 부르는 농부가 노랫소리가 구성지게 일어났다. 무학은 한동안 가래질하는 농부들의 노랫소리를 듣다가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합장을 하고 농부들에게 물었다.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흙을 헤치던 가래질을 멈추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가래질하는 장부자루를 잡고 선소리를 외치던 백발노인이 무학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기 저 반공중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큰 산을 무슨 산이라 부릅니까? 노인은 한동안 무학의 행색을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보아하니 낯살이나 먹은 운수 행각인데 저런 영산 이름도 모르다니 말이 되나? 저 산 이름은 천보산이란 굴지의 명산일세. 무학은 비로소 천보산의 이름을 알았다. 무학은 다시 노인을 향하여 다시 물었다. 감사하외다. 그렇다면 천보산 옆으로 멀리 구름 밖에 금강산을 옮겨다 놓은 듯한 저 산은 무슨 산이오니까? 노인은 다시 대답했다.
그 산 이름은 소요산이라 하는 산일세. 천하명승 금강산보다 규모가 약간 작다 해서 별명을 소금강이라 부르네. 대사는 어찌 소요산도 모르나 신라 때 오녀대사가 공부하던 석굴까지 그곳에 있네. 무학은 등에 찬 땀이 흘렀다. 오녀대사가 소요산에서 공부했다는 전설은 들었으나 소요산이 바로 이곳에 있는 줄은 몰랐다. 얼굴이 화끈하고 달았다. 나이 먹어서 해몽을 잘한 때문 오늘날 영광스러운 국사의 칭호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공부가 입실 지경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했다. 무학은 천보산의 웅장한 산용을 보자 한양의 산천을 형성한 주맥이 천보산에서 시작된 것이라 잘못 생각했다. 다시 노인을 향하여 물었다. 한양 산천을 이룩한 산의 조정은 어느 산입니까? 노인은 어이가 없었다. 드럽게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대사, 자네가 불어 농담으로 묻나? 아니올시다. 소승이 어찌 감히 노인장께 농찌거리로 허튼 수작으로 묻겠습니까? 천보산이 하도 웅장하니 한양 산천의 조정으로 알고 유추어 본 것입니다. 예, 이 사람 산지 조정은 백두산이지. 그것도 모르며 쭉 노릇을 하나. 어디 가서 공부를 더 하게나. 백발노인은 다시도 상대할 말할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듯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가래장부를 잡았다. 다시 청좋은 목청으로 얼얼얼 상사디아 농부가를 먹이기 시작했다. 여러 젊은 사람들도 줄을 잡고 가래질을 해서 흙을 헤쳤다. 무학은 무참했다.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노인장을 향하여 합장하고 발길을 돌렸다. 무학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젊은 농부들은 소리쳐 웃었다. 산지 조정인 백두산도 모르면서 대사 행사를 하나? 뻔히 얼굴은 고귀하게 고성같이 생기는데 아직도 공부가 모자란 모양일세. 젊은 농부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농부들의 비웃는 웃음소리는 신장로 앞길까지 나간 무학의 귀에 들렸다. 무학은 아직도 자기의 공부가 모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무학은 산지 조정은 백두산이라는 노인의 말에 크나큰 암시를 받았다. 연천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발길을 다시 돌려서 한동도로 들어섰다. 무인지경 700리를 걸었다. 백두산 천지에까지 올랐다. 하늘 반만큼은 차지한 웅원장대한 성자에 비로소 커다랗게 개안이 되었다. 연천 천보산 아래서 가래장부를 잡고 얼얼얼 상사디아하는 농부가를 먹이던 백발노인이 보통 농부가 아니고 신인인 것을 깨달았다. 무학은 백두산에서 산줄기를 타고 내리기 시작했다. 산맥은 북에서 남으로 천리를 달렸다. 평원 광야를 이루고 심산 궁곡을 백판하면서 남쪽으로 뻗은 큰 줄기다. 한 곳에 당도해보니 구름도 씌워넘을 높고 높은 태산 같은 영이 하늘을 찔러 솟아있다. 백두산 줄기가 남으로 뻗은 대산맥이 영특한 기운을 뿜어서 천리를 달리다가 함경도 함흥의 황초령을 이루어 놓고 아래로 내려와서 덕원 마식령이 되고 안변에 와서 복철령 고개가 되고 다시 한 가닥 지맥은 회양으로 뻗어내려서 천하절승 12,000봉의 금강산을 배판한 후에 오대산, 설악산이 되어 관동 8경이 되고 다시 한 가닥이 철령이 되어 남으로 떨어지면서 굼실굼실 달려서 연천 복의 산맥이 되어 천보산과 소요산을 이룩한 것이 분명했다. 소요산에서 다시 내룡을 밟아 내려왔다. 양주 땅이 되었다. 수락산이 보이는 불암산이 병풍친 듯 둘러섰다. 맞은편을 바라보니 도봉 망월의 북극 같은 문필봉이 천하절경을 버려놓으면서 잇따라 삼각연봉이 우람하게 남성적인 장쾌한 모습을 뽐내어 푸른 하늘을 찔러 있고 쇠기 앞에는 넓고 넓은 광야가 훤칠하게 벌어져 있다. 무학은 주춤 산마루에 앉아본다. 씩씩하고 넓고 넓어 남성적인 기상이 보였으나 산의 형상은 모두 다 등을 지고 달아나는 형국이다. 무학은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대도해가 될 만큼 땅은 넓건만 산세가 모두 다 배반에 달아나는 형국이니 난진적자가 많이 날 것이다. 무학은 탄식하며 일어섰다. 무학은 다시 걸었다. 쇠기의 넓은 벌판을 가로 건넜다. 광나루가 나타났다. 훨씬 땅이 열려져 있었고 아차산이 하늘을 겨누어 솟아있다. 바로 백제의 도읍터다. 강물이 굽이져 흘러가고 산이 수려했다. 벌판이 무한대로 넓었다. 수도의 자리가 될 만했다. 그러나 백제시대에 이미 큰 도읍이다. 눈앞에는 바람들이 토성의 자취까지 보였다. 백제의 옛 도읍터를 조금 피하기 위하여 살고지 다리까지 들어왔다. 살고지 다리 앞에도 넓은 평야가 하나 있었다. 그뿐 아니나 강물이 있어서 배가 왕래하여 물건을 싣고 오가기도 좋았다. 대지로다. 무학은 치맛바위에 올라앉아 멀리 평야와 강물을 바라본다. 무학은 다시 보아도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 손뼉을 쳤다. 기쁜 빛을 얼굴에 가득히 띠고 치맛바위에서 내려왔다. 들 앞에 벌어져 있는 옥야 천평에는 농부들이 논에 가래질을 하고 한편에서는 밭을 갈고 있었다. 무학대사는 치마바위에서 내려오면서 밭둑을 향해 걸었다. 소궁둥이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던 농부는 호련 채찍을 들어 큰 소리로 소를 꾸짖는다. 이때 소는 딴 곳으로 가려 하고 있었다. 미련하게 꼭 무학 같구나. 뜻밖의 자기 이름을 부르며 소를 꾸짖는 소리를 듣자 무학대사는 깜짝 놀랐다. 이 농부가 보통 농부가 아닌 것을 알았다. 무학은 바가는 농부 앞에 나가 합장하고 넙죽절을 했다. 소승을 얼른 몰라 비었으니 눈이 너무나 무디옵니다. 농부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소를 때리는 채찍을 번쩍 들어서 한 양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심리증 가서 자세히 살펴보게나. 무학은 더 묻지 않았다. 자기 보고 심리를 더 가라는 것이 분명했다. 황망이 일어나 농부가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하여 심리를 갔다. 기막히지 않은가. 벌은 넓고 한양물은 띠같이 둘러있는데 삼각산의 위용이 백악을 앞세우고 연기를 뿜어 떡 버티고 있다. 도봉 망월편에서 밖으로 거슬러 역하게 달아나던 삼각산은 한양편에서 보니 수려한 봉우리가 병풍치듯 둘러있는데 원산 근산이 다 유정하게 휩싸안아서 나라의 수도 진산이 될 만했다. 무학은 다시 삼각산으로 올라 용세를 밟아 내려왔다. 백악 앞에 당도해 보니 한양은 띠같이 둘러 흐르는데 강 밖에는 과천 관악산이 구름 밖에 솟아있고 한강 안으로 남산이 아담하게 푸른 빛을 뿜는다. 무학은 백악에 내려 대골토를 정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입이 번글번글 벌어졌다. 두말할 것 없는 천하의 대지로다. 손뼉을 치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 호련 한 노인이 흰 소를 타고 가다가 소를 꾸짖는다. 한편만 보고 한편은 못 보는구나. 어리석다. 무학이 같구나. 노인은 본체만 채 소를 꾸짖으며 지나갔다. 무학은 왕심에서 보던 농부가 형태를 변해서 다시 나타난 것을 알았다. 무학은 흰 소를 탄 노인 앞으로 나가 공손히 합장하고 예를 올렸다. 조심스럽게 말을 못했다. 소자의 공부는 아직도 어립니다. 소승께서는 좋은 말씀을 내려주시오. 흰소 탄 노인은 채찍으로 인왕산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삼백산으로 주산을 삼는다면 일후에 후환이 있을 것이다. 잘 살펴서 생각하라. 소탄 노인은 말을 마치자 두어 걸음 앞으로 향하고 나가다가 호련 자취를 감춰 쓰러지고 온데간데가 없었다. 무학은 눈을 씻고 일왕산을 살펴보았다. 검푸른 기운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다. 무학은 인왕산에 올라 좌청령 우백호를 살폈다. 인왕산을 진산으로 만들고 백악을 청령으로 삼고 남산을 백호로 삼는다면 비록 남양이 못되고 동양이 될 망정 천부금탕의 기막힌 땅이다. 노인이 암시를 해준 대로 남양보다 동양이 더 좋았다. 무학은 마음속으로 인왕산으로 진산을 삼으려 결정했다. 무학은 한양보다 더 좋은 대지는 없다고 결정한 후에 곧 송도로 돌아와 왕께 아뢰었다.
옛 스승 도선 비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왕정도 한양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수도를 한양에 정하신다면 자손이 계에게 승승하시어 수백 년의 왕업을 누리실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크게 기뻤다. 과인도 친히 한양으로 가서 산세를 살피고 대궐토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소? 만대 전하실 보조입니다. 전하께서 친히 임하시어 살펴시는 일이 더욱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 중에 학식이 많고 풍수에 밝은 신하를 택하시어 배행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곧 한양으로 행차할 약식 거둥명을 내렸다. 대행하는 신하는 개국공신 정도전과 풍수에 밝은 하윤과 일관, 이양달 등이 따르고 무학이 앞을 서서 인도했다. 태조의 5번째 아들 방어는 차원에서 따라갔다.